입니다. 보시면 오늘은 인체 방어작용 중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비특이적 면역작용이랑 특이적 면역작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비특이적 면역작용의 또 다른 말은 선천적 면역, 또 다른 말로는 선천적 면역, 또 다른 말로는 1차 방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1차 방어 중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조금 특징적으로 봤던 게 염증 반응이랑 식세포 작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세포가 있었어요. 얘를 매개하는 우리의 백혈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비만 세포였고 식세포 작용을 매개하는 녀석은 내식세포였습니다. 얘네 두 녀석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하고 얘네는 둘 다 백혈구에 들어갑니다. 비만 세포는 과립이라고 해서 어떤 주머니 같은 거가 꽉 차 있는데 이 주머니 속에는 어떤 물질이 가득 차 있어서 내 몸의 것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물질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이름은 히스타민이라고 했고 얘가 일으키는 일 때문에 염증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래서 히스타민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혈관을 확장시키고 통증을 유발하고 끈적임을 있게 했고 백혈구를 유인했으며 또 뭐 있었어요? 발열까지 하게 했어.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바깥에서는 충혈이 보이고 붉게 변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통증 유발하니까 따끔따끔거리고 끈적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염증을 터뜨렸을 때 고름이라든지 흰색 액체 같은 게 끈적한 액체 같은 게 나오고 백혈구 유인 백혈구들이 있기 때문에 백혈구들 시체가 이제 여러분 눈에 하얗게 고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랬고 이 발열 때문에 화끈화끈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식세포로 넘어가서 대식세포는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게 무엇이었든 일단 먹고 봅니다. 근데 이물질 중에 만약에 병원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 병원체 중에 항원을 가진 녀석이 있다면 얘를 집어 삼켜요. 삼킨 다음에 몸에서 녹이고 자기 몸 바깥에다가 이런 식으로 항원을 전시합니다. 항원 제시라고 하기도 하고 전시라고 하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이런 역할을 해. 우리 교과서에 어디에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일단 염증에 관한 얘기 선생님이랑 했던 이런 부분 선생님 그림으로 그때 수업을 했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염증 반응에 대한 기억이 잘 나옵니다. 꼭 참고하시고 여기를 보시면 항원 제시 과정이라고 해서 이런 게 나옵니다.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먹게 되면 항원을 남기고 분해하고 자기 몸 바깥에 항원을 제시해서 다른 녀석이 인식할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원이랑 항체가 뭔지 또 복습을 해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원이 뭐였습니까? 항체가 인식해서 저해할 수 있는 물질. 항체는 항원을 인식해서 억제하는 물질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얘는 단백질이야. 항원은 물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게 뭐 단백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탄수화물이 될 수도 당 같은 탄수화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심하면은 우리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것도 항원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잘 했네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했던 염증이랑 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을 구분 안 하고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이물질 구분하는 걸 해봅시다. 이제 이 다음 단계부터 다시 그걸 하기 전에 병원체의 감염 유형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몸뚱아리가 있으면 이제 몸은 체액으로 가득 차 있고 세포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세포, 세포, 세포라고 하면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병원체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병원체가 체액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주변에 감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체액에 감염. 두 번째, 세포 안에 이렇게 쏙 숨어가지고 감염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세포 감염.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체가 감염되는 과정부터 비특이적 면역이 일어나서 우리 몸에서 얘네를 없애는 것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려볼게요. 병원체가 들어왔어. 처음에 병원체가 들어오지만 우리 몸은 얘네가 병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잘 몰라. 그냥 우리 몸의 것이 아니니까 누가 와서 잡아먹습니까? 대시기가 식세포 작용을 해. 식세포 작용. 식세포 작용을 식균 작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세포 또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대식세포가 몸에서 녹인 다음에 뭘 한다 그랬죠? 몸 바깥에 이렇게 항원들을 이렇게 제시해줘. 항원을 제시해주면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보조세포라는 애가 있어. 보조세포는 역할 자체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조해준 애가 가서 이 항원 모양을 쫙 인식해. 이렇게 생긴 놈이 들어왔구만. 이렇게 인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놈이 들어왔구만. 정보를 가지고 우리 몸에 경찰, 군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알려줘. 대표적으로 B림프구랑 T림프구라는 녀석이 있어. 이 녀석들한테 우리 몸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놈이 들어왔습니다. 형님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B림프구, T림프구는 이제 연구에 들어가.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겠군. 그래서 B림프구가 활성화가 돼. 그래서 활성 B림프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림프구의 일부는 기억세포라는 걸로 표현하고 T림프구도 활성 T림프구로 바뀝니다. T림프구가 활성화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항원의 정보를 받아서 활성화되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 보조세포가 이런 역할을 해줘. 대시기가 먹은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보조세포가 이렇게 갑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병원체가 들어올 때 한두 마리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질문을 많이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이렇게 많이 먹고 병원체를 먹은 대식세포도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대식세포가 존재할 거야. 그러면 수많은 보조세포들이 그 항원들을 일일이 가서 다 체크를 해. 그쵸? 그리고 수많은 보조세포들이 수많은 림프구와 T림프구에게 가서 이런 정보를 알려.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할 때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의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병원체 수십만 마리, 대식세포 수십만 마리, 보조세포 수십만 마리, 림프구, T림프구 수십만 마리가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해요. B림프구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된 B림프구는 뭘 만드냐면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 생성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항체가 어떻게
그 병원체들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그려볼게. 병원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병원체 항원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리고 병원체들은 항원을 하나만 가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로만 그렸지만 위에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항체들이 병원체를 툭툭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어. 항체들이 이 병원체들을 잡아가지고 엉기게만 이렇게 뭐 이렇게도 잡겠죠. 이런 식으로 병원체들을 묶어. 예전에 말했지만 우리 병원체들이 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몸 바깥에 이런 항원들을 이용해서 손으로 만지면 손이라고 생각하면 항원들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친화력이 있으면 갖다 붙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항원의 역할은 이 항원을 가려준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감염을 못 하겠죠. 추가 감염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얘네끼리 뭐 시키냐면 응집을 시켜. 덩어리 상태로 얘네끼리 못 움직이게 꽉 묶어버려. 세 번째, 항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대식세포를 유도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를 대식이가 싹 먹어서 녹여.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항체는 어디에 뿌리냐면 체액에다 뿌려.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항체가 만들어지면 요 체액에다가 항체를 바바바박 뿌립니다. 이 항체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겉에서 이렇게 논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 세포 안에 감염된 경우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활성 T림프구. 활성 T림프구는 활성이 되면 독성 물질을 가지게 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세포가 있다. 얘는 감염된 세포야. 정상 세포들도 같이 있겠죠, 주변에. 이 독성 T림프구, 다시 활성화된 T림프구는 세포를 하나하나 찾아가서 일일이 점검해. 불식 업무하듯이 집 뒤지듯이 경찰이 문 열어주세요. 감염되셨습니까? 감염돼 있네요. 이렇게 하면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얘한테 독성 물질을 넣어서 죽여버립니다. 세포도 죽습니다. 세포를 죽여 그냥. 얘 감염체만 딱 잡을 수가 없으니까 세포를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세포를 죽였을 때 세포가 터지면 이 감염체가 쏙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을 주입할 때 항상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만능 대시기가 있다고. 터트린 다음에 세포를 죽인 다음에 주변에 있던 대식 세포들이 얘를 싹 먹어서 녹이게 이런 식으로 유도합니다. 그럼 여기 대식 세포밖에 안 남겠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얘는 세포에 감염된 경우,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그려보자. 교과서는 9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그리시는 것도 좋지만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교과서처럼 그릴게.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어. 그리고 이 병원체는 이런 항원을 갖고 있고, 항원이라는 거는 항체가 인식해서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병원체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들어오면 우리 친구 대식세포가 얘네를 삼켜. 그리고 자기 몸 바깥에 항원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적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시해 줘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인식해 준다 그랬어? 이렇게 생긴 보조세포가 항원을 인식해. 이 정보를 가지고 누구한테 알려준다 그랬습니까? 응, 림프구들한테 알려줘. 근데 선생님이 보조세포라고 적었지만 이 보조세포는 T림프구의 일종이야. 그래서 보조 T림프구라고 더 많이 씁니다. 우리 T림프구, B림프구에 대한 구분은 다음 시간이나 이번 시간 마지막에 배우자. 얘는 사실 T림프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 T림프구다 이렇게 불러. 그 다음 얘가 T림프구와 B림프구에게 정보를 전달해. 강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활성화가 돼.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활성 B림프구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이 용어보다는 B림프구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활성화되면. 그래서 이 활성 B림프구를 형질이 완전 바뀐 세포다라고 해서 형질세포라고 더 많이 불러. 그래서 이제는 활성 B림프구라는 표현 안 쓰셔도 됩니다. 형질세포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기억세포로 남겨둬. 다시 T림프구도 활성화돼. 그래서 활성 T림프구가 돼.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적어도 되는데 우리 과학적으로는 이런 용어 잘 안 써. 얘가 아까 독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독성 T림프구라고 더 많이 써. 우리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쓰니까 우리도 이렇게 익숙해지자. 처음에는 힘들어도 형질세포, 독성 T림프구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질세포는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항체를 생성해. 항체로 이렇게 뿅뿅 생성해 줍니다. 항체 생성의 원리랑 이런 건 9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잘 나와 있다. 어떻게 항체를 죽이고 하는지. 그리고 이 항체는 주로 어디에 있다 그랬어? 체액에 있어. 수용성 단백질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의 항체를 분비해서 체액에 감염된 병원체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는 표현을 써. 우리 교과서 보면 특이적 방어작용에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말한 체액성 면역이 형질세포, B림프구가 하는 면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독성 T림프구는 세포 하나하나를 찾아간다 했잖아. 얘가 하는 면역이 세포성 면역이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 둘 다 항원 정보를 가지고 있대. 즉 특이적으로 이 항원을 가진 녀석만 찾아가서 죽인다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항원을 가지고 있으면 강력하고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특이적 면역에 들어가. 특이적 방어작용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한 게 있어. 문제가 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과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우리 보통 7일 정도는 걸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감기 걸리면 일주일 만에 낫고 7일 만에 낫고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요 과정까지가 일주일 정도 걸려. 만약에 병원체의 독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7일 안에 죽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우리가 치사량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7일 만에 안 죽기만 하면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병원체를 싹 없애줄 거야. 그리고 한 번 감염된 병원체는 다시는 안 걸린다 그랬잖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우리의 기억세포증이 있습니다. 기억세포는 얘도 B림프의 일종입니다. 얘는 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항체를 달아놓고 살아. 이렇게 기억합니다. 만약에 이런 항원을 가진 녀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겠니? 바로 착 붙어서 내 몸 감염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감염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또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온 거야. 그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기억세포가 분열해서 또 다른 기억세포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기억해야 되니까 또 감염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기억세포 만들고 형질세포를 마구마구 만듭니다. 그래서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감염됐을 때는 1차 감염이라고 합니다. 1차 감염이 되면 우리가 극복하는데 7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병원체마다 다르겠지만 2차 감염이 되면 보통 5시간 만에 다 죽이고 3차 감염이 되면 더 강력해집니다. 5분 컷.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앓았던 병, 감기가 한 번 심하게 앓았으면 고생했겠지만 일주일 만에 낫고 그다음에 똑같은 녀석이 들어오면 그날은 뭔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을 거야.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자고 일어나면 나. 그게 아마 두 번째 감염돼서 그런 것 같고 세 번째 감염 때는 걸린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 번 감염된 녀석한테는 다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비특이적 감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사라락 배웠어요. 여기 잘 그려진 그림이 있으니까 교과서를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보조 T림프구, 세포 독성 T림프구 돼서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제거한다. 그다음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한테 영향을 주면 성질 세포가 되고 기억 세포가 된다라는 것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고 혹시요 요거 기억하십니까? 세포 소기관 중에 소포체랑 골지체가 있었잖아요. 얘네 역할 혹시 기억나? 소포체, 단백질, 가공. 얘는 단백질, 포장의 역할을 좀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단백질 분비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형질 세포 봐봐요. 형질 세포 역할이 뭐였어? 항체 분비였잖아요. 항체가 뭐였어? 어. 형질 세포는 목적 자체가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백질 분비에 올인하는 친구야. 항체 분비하고 열심히 분비하다가 세포 다 죽으면 그냥 죽어버려. 일 다 하고 힘들어서. 목적 자체가 그렇게 세팅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형질 세포 그림 자세히 보시면 핵 있죠? 그 다음 요렇게 막 그려놨잖아. 이게 뭘 표현한 거냐면 얘를 실제로 뜯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거의 소포체랑 골지체밖에 안 보입니다, 안에. 목적 자체가 단백질 분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녀석이다 보니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 요것도 하나 챙겨두세요. 요거는 나중에 고난도 문제에서 이런 걸 가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형질 세포는 소포체가 발달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그런 것까지 우리가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면역 정말 똑똑하구만.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녀석이 하나 있어. 이제 최근에 등장한 보스 몹 같은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세포든 체계든 감염을 했을 때 열심히 우리 몸의 체계가 잘 작용을 해가지고 없애준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즈라는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어. 얘는 문제가 뭐냐면 T 림프구랑 B 림프구를 숙주로 삼아. 얘네한테 감염합니다. 얘네가 우리 몸의 보안관이고 경찰이고 군인인데 얘네를 적군으로 만들어.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뭐가 문제가 되겠니? 어. 얘네가 지금 고장난 상태잖아요. B림프고 T림프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일어나요? 희귀적 면역이 잘 안 일어나. 2차 방어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책상에 걸려서 피나 죽어. 진짜로. 책상에 있던 세균이 들어오면 막지를 못합니다. 누가 옆에 감기 걸려가지고 그렇지 한번 해서 죽어. 감기 바이러스를 막지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즈는 면역력을 이렇게 낮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친구입니다. 림프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를 죽일 수 있는 애들은 없는 거야, 사실. 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배우겠지만 뭐 NK셀이라든지 수지상 세포 이건 안 배웁니다. 걱지 마세요. 이 친구들이 있어서 얘네를 활성화시키면 조금 저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얘네 가지고 전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에 림프구, T림프구가 감염돼서 얘네를 다 없애도 문제잖아. 다 없애면 어쩔 건데? 죽죠. 뭘 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난치병이 들어가고 약으로 좀 다스려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 림프구의 기원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앞반 친구들은 안 했으니까 녹화에 뒀다가 앞반 친구들한테도 꼭 보라고 할게요. 앞반 친구들은 쌤이 패드가 없어가지고 마우스로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다 갔거든요. 림프구 봐봐요. 예전에 선생님이 혈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혈구에 뭐가 있었어? 적, 백,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근데 이 책에는 사실 뒤에 백혈구가 종류가 기능이 다르다라는 걸 미리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관찰했을 때 흰색을 띤 애를 다 백혈구라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백혈구의 범위가 엄청 넓어. 비만세포, 백혈구입니다. 대식세포, 백혈구입니다. T림프구, 백혈구입니다. B림프구, 백혈구고요. 보조 T세포, 보조 T림프구, 백혈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흰색이면 다 백혈구라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얘네 특징을 보니까 면역에 관여하는 것 같긴 해. 면역세포이긴 해. 그래서 백혈구의 범주는 엄청 넓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B림프구, T림프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이 B림프구의 B는 뭘 뜻하냐면 본 메로우의 B입니다. 여러분은 본 메로우 기록할 필요는 없고 얘가 골수야. T림프구의 T는 튜머였나? 튜머입니다. 얘가 흉선이야. 흉선은 한문이고 한글로 하면 가슴 흉자에 샘 선자. 가슴. 가슴에 있는 어떤 내분비샘입니다. 여기서 이런 뜻이 있는데 모든 혈구 있잖아. 모든 혈구. 모든 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지게? 골수에서 만들어. 골수라고 하면 뼈의 가운데 부드러운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 있네. 골수 속에 조혈모세포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혈구는 만들어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싹 다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특히 만들어진 림프구들 있잖아요. 이 림프구 중에 골수에서 그대로 끝까지 성숙하는 애가 있어. 골수 생성. 골수에서 림프구가 생성되고 골수에서 성숙되는 애가 있고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성숙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골수에서 끝까지 성숙하면 그 친구를 비림프구라고 불러줘. 봄메로우 림프구라고 해서 가슴샘에서 성숙하면 T림프구라고 해.
그래서 우리 혈구의 기원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낚시 문제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야.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었다. 맞아, 틀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골수만 보면 미쳐가지고 B림프구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성은 둘 다 된다. 성숙을 어디서 하는지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너무 많이 틀리니까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잘 챙겨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얘기는 다 교과서에 있어. 우리 교과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는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한데 예습을 잠깐 하다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렵고 문제집에서 제일 헷갈리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1차 방어, 2차 방어라는 표현이랑 1차 면역, 2차 면역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걸 구분하기 너무 힘들어해서 선생님 작년 수업할 때는 1차 방어란 말 자체를 쓰질 않았어. 근데 여러분은 지난 학생들보다 좀 더, 왜냐면 지난 애들은 문과 애들도 생명을 듣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지난 해에는 그냥 문과 애들이 생명 다 들었어. 이과 애들이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안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공계 학생으로 갈 거니까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차 방어는 들어오자마자 일어나는 선천적 면역을 의미하고 또 비특이적 면역을 의미한다 그랬죠. 2차 방어는 후천성 면역, 특이적 방어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특이적 방어가 왜 후천적인지 알겠죠? 한번 감염돼서 학습이 되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애들이. 1차 면역은 뭘 하냐면 첫 번째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면역. 얘는 두 번째 감염. 나는 면역입니다. 이거를 의미해.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꼭 구분해야 됩니다. 일 차 면역은 첫 번째 감염 시 일어나는 면역, 두 번째, 2차 면역은 두 번째 감염 시. 보자. 둘째. 지금 선생님이랑 이거 공부했었잖아요. 형광펜으로 칠할게요. 대식세포가 항원을 먹고 7일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치? 이거 전부가 뭐라고? 1차 면역이야. 그러면 2차 면역은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두 번째 감염이 일어나고 기억세포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이 2차 면역이야. 그 다음 또 질문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대식세포가 식세포 하는 거 비특이적인 거 알겠어요? 여기 그지? 아무거나 다 먹으니까 비특이적이야. 그러면 보조세티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하는 여기 그 다음 T림프구가 하는 여기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은 누가 봐도 특이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특이적이라는 건 알아. 그죠? 그리고 대식세포가 하는 게 비특이적이라는 걸 알아. 그럼 여기는 뭘까? 여기. 대식세포한테서 정보를 받는 이 순간. 보조티린 부호한 건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얘도 특이적으로 봐줘야 돼. 여기를 거의 질문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자. 여기도 특이적 면역이다. 2차 방어다. 후천적 면역의 일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엄청난 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은 마우스로 그리다가 다 못했는데 여러분은 다 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죠? 우리 아마 다음 시간에 면역 한 번 정도 더 하면 학교 와서 한 번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능이라든지 뭐 유고사 그다음에 내신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랑 문제도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꼭 복습하시고 이거 혼자 공부하면 진짜 어렵다. 이 과정 순서가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혼자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꼭 잘 연습하셔가지고 습득을 세화를 하셔야 됩니다. 양이 많겠지만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